네, 그러면 1분과 발제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착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보람 선생님, 네, 김정수 선생님, 전진 선생님, 윤성진 선생님 오시고요. 그다음 2분과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소연 선생님, 김민영 선생님, 양세라 선생님, 황승영 경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마이크는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또 맡아주신 이윤정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발제자 선생님들이 착석하신 거로 저희 라운드 테이블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라마학회 연구과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분과별로 10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2분과는 시간을 맞추려고 10팀 토론을 벌였고 1분과는 시간에서 초월한 10팀 토론을 하셨다고 들었고 이 두 분과 또 앞서도 같이 동시에 진행된 또 3분과에서도 새롭고 즐거운 흥미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분과 2분과 발제자 선생님들 모두 모시고 전체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석해주고 계신 여기 방청객이자 이사님들 또 함께 회원 여러분 또 함께 저희 이 학회에 관심이 많으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질문을 여기 계신 발제자 선생님들께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또 솔직한 답변, 또 지적이고 멋진 답변들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이번 우리 학회의 주제를 다시 짚어보면 선생님들의 발제문은 이제 재현이 직접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재현하는가라는 화두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횡단하는 드라마라는 개념 안에 각 분과는 또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셨어요. 1분과의 경우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물질의 행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횡단했고요. 또 2분과의 경우에는 또 시대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검열과 우회, 또 폭력의 재현이라는 또 역사적 문제를 횡단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저희 발제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섭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섭 선생님에게 질문인데요. 그냥 얘기하죠. 얘기할게요. 예. 그냥 아니 그리고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연구로도 안 보는 바람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사례로 이렇게 제시해준 연기 참 흥미롭고 좋습니다. 또 김정수 선생님이 안 들려요? 김정수 선생님이 사례로 들었습니다. 작품이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연극의 포스트 휴머미야 또는 이제 뭐 단원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하시면서 쭉 이제 그런 것들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담론이나 혹은 포스트 휴먼 미학들이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제 투영되고 있는지, 왜 그들의 작품들이 포스트 휴머니즘 거면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탈인간 모습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뭐 이렇게 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또 포스트 휴먼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뭐 사물의 정교화, 사물성, 물질성 강조, 그리고 뭐 수행성 때문에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재현의 어떤 질서라기보다는 학술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들로 풀어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제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먼 미학이 이 작품에서 투영되고 목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작품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게 뭐 저도 이제 예능에 작품하면 많이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성적 인식, 감성적 접근 방식이라는 걸로 계속 풀어가는데 지금 또 사례로 들었던 작품들이 어렵다는 것이 뭐 서사나 담론의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감성학 접근을 요구하는 어떤 낯선 관람 방식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도 어렵네요. 네, 일단 저하고 임보라 선생님이 발표한 어떤 포스트 휴먼 담론이 조금 그 연구자로서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이 시대가 또 포스트 휴먼 담론이 고발하는 내용이 일단은 인간, 자연, 기술, 생명 이런 그 다양한 관점들이 접점을 이루는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직 모르는 것이 있고 좀 이제 이런 것들 교차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그 다양성에서도 문제가 그 다양성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는 그 공연들을 볼 때, 공연을 분석하거나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포스트 휴먼 이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너무나 인간 중심, 인간의 삶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패턴, 삶의 방식 이런 것들과도 많이 연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아닌 비인간,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그 모든 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유하는 방식을 아직까지 능숙히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포스트 휴먼 이론이 결국은 기존에도 있었던 타자가 논리적 이론과 연관되는데도 특히 그 소외되었던 혹은 서열적으로 봤을 때 하위의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또 특히 아주 낯선 말이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행위성, 이건 코로나 이후나 우리가 이해했던 말이에요. 어떤 냄새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을 완전히 바뀌어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그전에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수용된 측면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그런 담론을 기꺼이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작가나 연출가들을 살펴보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부들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의 연출가들과는 다르게 매우 담론 주도적이고 또 이태리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연출가들이 그 이전에 제가 이거는 너무 단순해서 미안한데 노래성 중심으로 이끌던 우리의 연극 문화와는 다른 매우 그 지적 담론,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적 지적 담론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나쁜 의미에서 그런 욕망을 지닌 작가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휴먼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일단 제가 이야기한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브라이언 도티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처한 다양한, 아까 말하는 그 다양성, 기술, 자연, 인간,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스트 휴먼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좀 그런 공경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혹은 그 전부터 진행되던 2000년부터 진행되던 이 달라진 사회적 현상과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뭔가 대안 혹은 새로운 사유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고, 담론에 저도 참여하고 임보람 스님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던데 저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제 주제를 정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괄호 안에는 진정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포스트 휴먼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사유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될까요?
저 다음 질문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명지전문대와 동국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윤정입니다. 선생님들 말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관심사가 이 OTT 이쪽이어가지고 저는 두 분께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분씩 따로 해야 되나요? 뭉탱이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그 저는 인성진 선생님하고 백주현 선생님을 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차례차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OTT 플랫폼 드라마의 폭력성과 장르화 경향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염려도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선생님 발제문에서 K-드라마라고 말씀을 했는데 K-드라마의 실체나 혹은 매력 혹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드라마가 OTT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나면서 더 세계적으로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K라는 K-드라마, K 콘텐츠가 되면서 이게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OTT 플랫폼의 전 세계 사람들이 매료당했던 이 K 콘텐츠만의 스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폭력성, 장르의 경향화가 확장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염려도 들면서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홍콩 영화가 묘화로들이 자리복제하다가 망했고, 헐리우드 영화들도 이런 식으로 확장되다가 지금은 흥미를 잃고, 그래서 K 드라마도 과연 앞으로 미래가 밝은가 이런 식의 물음표를 남기면서 또 이렇게 폭력화되고 장르화되는 경향 중에 하나는 OTT 플랫폼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리즈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워낙에 시리즈 혹은 시즌제로 한번 이제 성공한 그 시즌제로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헐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들의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IP 비즈니스 시대가 되면서 이 이야기의 원소스를 과거에는 그래도 연극이나 문화, 영화 이런 데서 갖고 왔다고 하면 지금은 웹미디어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웹소설, 웹툰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웹툰, 웹소설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이 웹미디어의 특징이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르를 굉장히 세분화하면서 이 자극이 너무 또 많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드라마나 그래도 지상파는 어느 정도 드라마 작가들이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철학을 넣어서 캐릭터나 플롯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요즘같이 이렇게 웹미디어의 이 벼가물들이 원소스로 이렇게 스피드와 물량에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는 그 드라마 작가들 고유의 그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을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많은 드라마 작가를 보면 자기 소재를 가지고 오리지널리티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회사에서 샀던 그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획해서 드라마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 돼가고 만화적이 돼가고 공격적인 서사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또 이제 시즌2로 가면서 이 캐릭터는 이미 시즌1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장르물이 더 유리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센 사건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1, 2, 3도 약간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쇼츠를 너무 보다 보니까 우리 콘텐츠들이 쇼츠와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저는 이 폭력성과 장르화의 경향이 걱정되면서 이 K-드라마의 뭐래 말해야 되나요? 전망? 이런 것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백선 선생님께서는 비극을 가지고 폭력의 기함과 기억의 윤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컬트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양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 징벌 혹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것이 오컬트와 흐르는 부분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오컬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담인데 기금을 한 쓴 드라마 작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플랫폼이 어디냐에 따라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그 글쓰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작가는 시리즈별로 귀신 얘기를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근데 그 SBS에서는 제작비 문제로 귀신을 줄여달라. 오히려 그러니까 CG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그냥 8척기를 더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그 두 주요 남녀 주연으로 할 수 있는 그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강화해달라 했다고 했는데 이 작가는 로맨스에는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웹소설로 배워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오히려 OTT로 갔으면 자기가 더 쓰고 싶은 귀신 얘기나 뭐 오컬트 색을 더 강화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 기국이라는 작품이 한국형 오컬트 예를 들면 악기나 파묘 같은 거와 어떤 차별화가 있다고 보셨는지 그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파묘나 이런 작품들과의 차별성을 물으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OTT 플랫폼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제 의견을 제가 질문을 정리를 혼자 못하고 있었네요. 일단은 뭐 한국형 오컬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오컬트라는 이름 자체가 좀 통용되기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공포 드라마, 뭐 공포 영화 이런 방식으로 통칭됐고 물론 그 전에 오컬트로 분류될 만한 어떤 장르에 속하는 영화 드라마들이 존재했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상업적으로 오컬트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그리고 실제 요새 이제 공포 드라마라는 표현도 안 쓰고 오컬트 드라마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검은사진의 성공 이후부터였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서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을 둬서 절대 악이 있죠. 그냥 태어난 본투비 악 이런 느낌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실화서사가 있잖아요. 전설의 고현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사연 있는 귀신들이 나타나서 그 사연을 풀고 이제 세계로 넘어가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접목돼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에서 악령을 상상하는 방식이라는 게 정말 동떨어진 형태의 악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부패,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는 특히 이제 한국 드라마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걸로부터 뭐 정도의 차이, 뭐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구적 개념에서의 특히 이제 절대악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신원서사에서는 약간 개별 작은 귀신들의 원한을 풀고 가는 방식이라는 약간 팔척귀의 존재처럼 이게 절대적인 악이 있고 그 악과 싸운다. 이거는 이제 서구의 어떤 오컬트적 상상력하고 통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악의 어떤 사연을 입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 작가님을 뭐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서 제가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이제 진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묘나 이런 거 되게 저는 유사한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뭐 팔척귀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기원으로부터 그 악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부터 발생한 악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의 악령이 아니라 그게 한 100년 전의 사건으로부터 왔던 거고 그리고 그 귀궁 안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국가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책임지지 않았던 역사 뭐 이승만이 이제 피난갔던 사건부터 뭐 선조라든지 인조라든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어떤 세월호 사건들까지 연결해서 보자면은 결국은 지도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작가님이 아마 의도하시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상력들을 이제 끌어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부분을 건드리는 형태로 좀 형상화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선생님께서는 이제 OTT 플랫폼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상상은 안 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사에서 요구한 로맨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스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귀신이 나오는데 로맨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업적인 성공, 대중적인 어떤 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 취향은 아니지만 로맨스를 기입한 어떤 부분들이 좀 흥행에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국에서 왜 로맨스를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다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OTT 플랫폼의 경우는 로맨스 장르로 아예 특화시킨다라든지 이게 가미되는데 장르 혼합 양상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이게 그 한동안 한국 드라마 얘기할 때 뭐 기승전 로맨스, 기승전 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시 현상처럼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그 특히 아시아권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떤 장르 소구력이 로맨스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실패를 해도 그 흥행의 시청률이 천천히 깨져나가도 예, 아시아 시장에서는 다 팔린다라고 하는 것. 그 갭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쪽에서 로맨스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TT에서는 로맨스를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장르적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인데 이게 좀비 오컬트라고 하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주로 범죄가 됐든 추리가 됐든 미스터리 스리러가 됐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마치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것 역시 일종의 착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김 선생님 질문 속에서 얘기가 나왔던 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영화사에서 이야기할 때 홍콩 영화 가지고 있었던 그 느와르 장르가 엄청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소멸돼 버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넷플릭스 코리아를 통해서 이게 제작이라고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넷플릭스 제작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넷플릭스 자금이 얘네가 투자를 할 뿐이지 실제 제작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나라 그 방송 그 드라마 스튜디오 쪽이라는 거죠. 이게 이 관계가 하청업체인 건데 아까 기궁 작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OTT로 갔으면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쓴 것들이 제작이 되고 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야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 부분 뭐 이거 탓할 수는 없습니다. 탓할 수는 없으나 전체 어떤 산업적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방송사가 그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그 꼴인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약 그 스트리밍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대단히 그러니까 홍콩 영화권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홍콩 영화는 사실 하청업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하청업체화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K-드라마, K-콘텐츠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산업적인 뭔가 어떤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 K-팝 데모노터스가 이게 한국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 거기서 어떤 이 자아별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K-드라마의 하청업체화가 되면서 홍콩 영화, 느와르 영화처럼 이것이 조만간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농후하고 실제 지금 그 헐리우드화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헐리우드에 비해서는 뭐 세발의 피에 가까운 이런 건데 넷플릭스 코리아는 이미 이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하청업체를 일본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다른 쪽으로 옮길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진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맥락에서 오리지널리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마지막 그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약주로 그 내용을 달아놓기는 했는데요. 이른바 이거 진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문화 산업이다, 영상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R&D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다. 연구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산업은 사상누각이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 쪽에서 과연 그 R&D라고 하는 게 지금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지상파방송에서는 어찌됐건 단막 드라마 공모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 신진 작가든 연출이든 이쪽을 좀 발굴해내는 그런 걸 했는데 넷플릭스가 과연 그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일하게 지금 거의 그 공모전 형식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는 데인 CJ 쪽, 그 TVN 같은 경우도 사기업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이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또한 제가 이 폭력의 장르와 관련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왜 폭력이 왜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표로 정리한 부분에서 아까 발제 때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원작 웹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 만들어지고 있거나 웹소설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매체의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웹툰이나 웹소설에서의 그 폭력을 표현하는 형상화하는 방식들도 어떤 식이 됐든 사실 그 독자의 상상력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순간 그 폭력은 물리적 폭력으로 그대로 표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영상을 거친다, 영상이라는 그걸 거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사실적인 폭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 만화적이거나 혹은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가능했던 상상의 영역들이 뭐 VFX 같은 뭐 CG를 넘어선 그런 특수 촬영, 특수 효과를 통해서 다 시각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마치 대단한 기술의 발전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림으로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뭐 이런 열정 넘치는 것들이 폭력의 강도들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IP 산업의 관점에서야 그 중요성을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드라마가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연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R&D는 필요하지 않나. 근데 실제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1부과에서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셨죠. 네, 시간이 많이 없으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빌어서 또 나머지도 요약을 또 해주시고, 사실 OTT의 정말 역할과 책임이 복제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회장님. 네, 저는 황승경 선생님께 좀 질문을 네, 제가 이 작품을 산울림 속자에서 봤던 사람으로 논문을 읽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선생님께서 드라마터그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셨다 했는데 솔직히 공연에서는 그걸 제가 감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더군다나 배우들이 되게 오랜 경력의 그런 배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졌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되게 이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이 되게 윤리적 언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장강설의 어떤 대사가 되게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논문만 보고는 그 언어가 이제 각각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냥 설명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인 장면을 택해갖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더 잘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달라.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처음에 초연된 거는 2020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원고를 썼을 때 이것의 5배 정도 분량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지금 여기에 언어 붕괴 이후에 인간의 삶을 논해야 되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진영의 논리로 갔을 때 언어가 붕괴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침묵과 리듬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어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의 다 드러내고 딱 그 에피스 여기 주제만 맞는 부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좀 더 리드미컬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PPT로 다 준비해 왔는데 저조차도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작품이 2020년에 코로나가 됐을 때 이탈리아에서 거의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80%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떠한 그 국가 시스템 마비의 증상을 다시 이제 이탈리아에서 접하면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연극계에서 그럼 우리가 연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팽배해져 있는 혐오 그리고 분리, 그 단절 그 부분을 연극계에서 어떻게 예전처럼 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할 수 있을 현장성으로 이렇게 보여주자 그래서 침묵과 리듬 그래서 광기는 리듬으로 표현을 하고 침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을 침묵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좀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좀 코로나 시대에 가서 얼마나 그런 어떤 혐오가 어떻게 인간 삶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제가 제일 관객들에게 제일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은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악의 평범성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좀 약간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번역으로 따지면 악의 진부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연극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나 아렌트의 언어는 굉장히 오히려 한나 아렌트가 좀 더 빠르고 좀 더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히만의 언어는 좀 더 그 차분하고 부드럽고 좀 더 본인의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선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르게 이렇게 판단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공연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드라마톡으로 하고 번역을 하면서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어려운 게 역시 연극은 배우예술이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한다는 그 자체도 저의 언어로서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할 때 굉장히 다르고 이 공연은 산울림에서 하고 그 다음 해에 두산 아트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두산 아트센터에서 했을 때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마 더 했으면 좀 더 했을 텐데 두 명의 배우가 두 명의 역할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라는 그 이해를 할 때 이해를 시킬 때 상대방을 이해를 시킬 때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언어가 됐을 때 얼마나 혐오가 되고 얼마나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통 다 공연 전반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이히만은 자기 언어만 계속 얘기를 하고요. 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분통 그리고 거기서 양산되는 혐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주려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글은 또 참여로 저도 이렇게 나도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음 계속 배우면서 계속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건지 연극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침묵과 리듬으로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을 드라마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떤 언어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권양현입니다. 저는 김인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이 텍스트 백설공주의 죽음을이라는 작품은 저도 무척 흥미롭게 본 작품이어서 선생님 발표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왠지 김인영 선생님이 작품을 논문으로 쓰실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래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아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일단 지금 그 논문을 완성 중에 계신 것 같아서 한 2가지 정도만 생 논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그 미스터리 기법 혹은 형식의 활용이 이 논문의 주 논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논문 분석에서는 이제 이 미스터리의 형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선명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 미스터리 기법 혹은 형식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논문에서 어떻게 조금 분석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정을 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드라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특히 예영실과 그의 남편, 그리고 최강현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인물들과의 어떤 역학 관계에서 고정을 한 인물을 좀 분석을 해야 좀 더 정치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은 실제로 그 작품의 기획 의도에서부터 굉장히 한국적인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밝히는 그 어떠한 양식적인 그 플롯의 구성 요소를 미스터리라고 하는 걸로 실제로 기획 의도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무천시라고 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 주요 공간으로 작동을 하는데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 기법을 활용을 적절하게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떠한 폐쇄적인 공간을 다루고 있던 다른 여타에 대한 전형적인 어떤 수사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아직은 제가 그래서 나타나진 않았는데 분명 이 작품은 마라차라의 비밀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작품들과는 분명 다른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악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이 절대적인 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한 명 혹은 어떤 한 두세 명 정도 그를 동조하는 이 정도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그 부천시에서 고정훈과 소속되어 있던 그 마을 공동체에서 고정훈의 집 가정을 뺀 나머지가 모두 다 그런 악의 세력의 공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을 동조했던 두 사람 몇몇으로만 어떤 악의 세력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한국적인 어떤 미스터리를 어떻게 여기에 접목시켰느냐 그 부분이 당연히 이제 논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그냥 좀 전체적인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인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제가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형적인 수사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나 스릴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고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의도에서부터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한국적이라고 하는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의도와 그리고 그게 의도가 보여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갭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어떻게 이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카메라 분석을 중심으로 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은 제가 지금 이 글에서는 카메라 중심의 분석이 덜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제가 보완을 해서 논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정호를 짝사랑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모든 어떤 범죄의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선택했고 또 예영실과 박형식이라고 하는 그 이제 또 다른 어떠한 살인 사건의 실제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침묵을 선택을 했고 또 고정우의 또 다른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의 희생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과 또 질투심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복합이 돼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영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또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범죄자로서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분석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긴 하는데 예영실과 박형식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과 어떤 의사라고 하는 그 부부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건 그들이 범죄자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작품들하고의 어떤 차별점이나 차이점을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는 제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남영이라고 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범죄자에 같이 가담하고 침묵을 지키고 동조하고 공조했던 그 마을 공동체의 인물들의 어떠한 그런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첨예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보완을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랑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 패널로 계신 발제자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질문을 서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있으시죠? 예, 네. 그래서 먼저 정선 선생님부터 질문을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진희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 말하자면 순전히 발표를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국립극장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 국립극장 간행물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줬는데 제가 이제 국립극장 50년사 썼을 때 국립창단하고 국립창단사를 제가 썼습니다. 쓰면서 이제 30년사가 나오고 이제 40년사 없이 이제 건너뛰기 50년사가 나오면서 그걸 쓰면서 자료가 굉장히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쪽에서 원했던 거는 전속단체 사료를 써달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립극장에서 나오는 전기 간행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기 간행물을 그 뒤에 이제 여러 창극단 일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간행물이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왜냐면 공연 소개도 돼 있고 연출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하시기에는 말하자면 국립극장의 간행물로서는 반보적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비평적 매체로서의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국립이라는 공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러니까 지향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집필하신 책도 봤고, 사실 간행물이 나왔고 늘 신경을 썼던 건 되게 잘 이어지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계속 휴관도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국립극장이 왜 이걸 계속 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종이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고 잘 휴재가 됐었고, 그 다음에 공연예술자료실에 처박아두고 연구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꾸준히 나오긴 했었고요. 2000년부터도 21년까지 나오다가 다시 월간 국립극장으로 가가지고 올해까지 나오고 내년에 또다시 이름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는데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잘 이게 맥이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그 연구재단 신진연구를 받으면서 이걸 했었는데 그때 그 홍보팀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잡지를 내는 사람들을.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홍보팀 직원 2분이 이거를 맡고 있고 월간으로 내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사적인 건 잘 모르고요. 공연예술자료실이 그분들한테는 잘 오픈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연구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그냥 이 잡지를 보면서 이게 또 예술진흥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는 막 후원회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분들을 막 데리고 막 이어령 교수가 와서 막 특강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 그리고 원래 지금은 다 지워졌는데 공연에서 잘해보면 그분들 주소로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리고 그 예술진흥회에서 또 국립극장 정기관행을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관보적인 성격이 있고 약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연구를 하고 극장 측에서도 장려를 잘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팀에서 관리를 못하는 건지 연구자들이 좀 정보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거는 제가 판정하기 어렵고 세 가지 부분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늘 이 관행물은 관보예요. 관보지만은 이미 70년 때부터 계속 이거를 약간 종합예술지로 만들자라고 계속 논의를 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게 지금 월간 국립극장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지금 카톡으로도 받아볼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에도 오르고 그렇게 받아볼 수도 있는데 26년에 가면 또다시 개간지로 잡지 형태로 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늘 종합예술지를 지향하지만 어쨌든 관보다 보니까는 늘 이렇게 돌아오고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거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양세열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개별적인 작품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괴담으로 깰 수가 있었구나. 그 학자적 상상력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후속 연구를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세 작품 외에 좀 이런 류의 작품을 왠지 그 시대에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혹시 좀 리서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약간 또 하나 추가로 드린다면 그때 김호옥 선생님이 격기 계단, 물론 이제 번역극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공연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 연극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이게 물밑에서 이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우리 연극, 이게 희곡 작가 이걸 떠나서 우리 연극계에서의 어떤 괴기의 어떤 현상 이런 걸로 조금 확대하시면은 너무 재미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부족하고 아직 제가 언어를 고르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참고할 만한 희곡문학에서 이쪽에 그렇다고 이게 완벽한 여기 OTT 드라마 장르를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문학적인 희곡문학적인 혹은 연극 드라마트로피적으로 장르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참고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80년대 희곡들을 사실 좀 쭉 읽어보다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작품들이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모두가 특히 이제 5월 연극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사건이나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고 비판하는 연극들도 있고 정치적인 연극들도 있지만 분명히 소극장이나 이런 지하 어두운 데서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드러내도 하지 못하는 시대의 눈치를 보면서 폭력적인 정권이나 뭐 검열 이런 것들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의도하지 않은 문학적인 장치를 만든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근데 이건 사실 학회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약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게 이런 거 아닐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보지 라고 했었는데 폭력과 광기, 근데 그 광기를 표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1980년대 유행했던 제가 아까 발표하던 얘기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홍콩알매 귀신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했던 그 시대적인 그 괴담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특징을 좀 잘 보여주는 작가로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정복권 작가가 초창기, 그러니까 중년 여성, 중산층 여성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그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약간 표현주의적인 그런 어떤 취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저도 확인해보고 싶은 좀 욕망이 좀 생겼고요.
일단은 이 글을 좀 더 이게 나름대로 그 시대 어두운 시대의 검열의 시대를 극복하고 삐져나온 그 시대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극작가들이나 연극인들의 언어, 미학적인 언어가 아닐까. 그럼 저는 그걸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좀 제가 언어를 고르는데 좀 너무 좀 많이 제 능력 부족인지 조금 더 다스려 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연극은 장면 구조적으로 검열을 뚫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세 극작가의 특징이 너무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응원 기억하고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윤석진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앞에서 윤석진 선생님하고 윤석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발제를 들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이라든지 더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진 선생님의 조금 더 OTT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라이브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그 OTT가 분명히 이 선정성이라든지 폭력성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증폭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거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리메이크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흥행을 하고 OTT는 아니더라도 굿닥터 같은 미국에서 계속 시리즈로 나올 만큼 우리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드라마들이 계속 흥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와 또 하나 우리 과거에 제재가 있었을 때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됐던 막장 드라마가 계속 있었고 이게 물론 폭력성하고 선정성하고는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윤리적이라든지 어떤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라든지 자극적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드라마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논란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OTT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나 이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한 것 같기는 하는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인해서 그 일반적인 그 지상파 방송 혹은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그 방송 드라마에서의 어떤 소재나 표현의 제약이라고 하는 그 상당 부분 그 허들이 지워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지금 이제 그 표현들을 아예 안 쓰지요. 막장이라는 얘기. 그건 여전히 있는데 왜 안 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막장 자체가 이제 막장이 아닌 방식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OTT 오리지널을 통해서 소재가 표현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거세되면서 방송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막장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막장이 아닌 것처럼 이런 어떤 인식이 호도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막장 드라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력의 유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TT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서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것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OTT 쪽에서 투자 혹은 제작한 것이 아닌 드라마들이
OTT를 통해서 그게 사랑의 불시착도 그랬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례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논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 어떤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OTT 오리지널 그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은폐되거나 혹은 희석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하나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면서 똑같이 폭력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뭐 범죄 뭐 예를 들면 뭐 그것이 강력 범죄가 됐든 혹은 마약이 됐건 간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트리거를 활용하는 방식이 OTT 오리지널과 지상파 방송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좀 의미는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어찌됐건 19금 딱지를 붙이면서 지상파에서 그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희미하게라도 이전 드라마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걸 폭력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일단은 그걸 도구로 삼아서 인과응보라든지 본선징악으로 가는 것들이 지상파 쪽의 어떤 방향성이었다 그러면 OTT 쪽에서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는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식의 폭력의 도구화라고 하는 경향성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넓게 좀 짚어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저는 대신대학교의 황인입니다. 아까 이번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희곡도 읽고 또 공연도 봐서 좀 짧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혹시 희곡을 먼저 접하게 되셨나요? 아니면 공연을 먼저 접하게 되셨나요? 공연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 질문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희곡을 읽으셨을 때 어떤 그 희곡에서 발견되어졌던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얽힘의 미학들이 공연을 통해서 배우들을 통한 어떤 구현 과정에서 좀 그게 잘 나타났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좀 연결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서. 네네. 선생님. 저도 이 희곡은 못 읽고 공연을 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논문 꼼꼼히 읽지도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와, 내가 다 놓쳤구나,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이 작품이 그 희곡이 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층위들이 실제로 공연에서 구현된 아주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좀 왜냐하면 이 논문을 읽으면은 공연이 대단히 아주 이렇게 되게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그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연극 평론가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선생님은 왜냐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셨으니까, 네, 아마 작품을 보고 희곡을 읽으신 거 보니까 작품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공연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같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발표한 주제는 사실은 되게 저희들이 공연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어떤 여러 그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데, 실제 공연에서 그런 것들이 희곡을 읽었을 때의 어떤 구현되어진 공연 과정에서 좀 발견되어졌나 싶어서 좀 한번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네. 저희도 시나리오상 다 질문해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할 질문이 사실은 우리 보람 스님께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무관되어서 저도 살짝 언제냐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포스트 휴먼 미학을 담론하는 관점에서 그 이론의 기원 자체도 그렇고 맥락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뭐 행위 실제성, 또 행위성 혹은 물질의 행위성에 대한 사실은 그 행위성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연미학 안으로 이 이론을 끌고 왔을 때는 공연 분석이 돼야 된다고 그 이론 담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곡을 분석하셔서 저는 한편으로 놀랬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때 나 그거 물을 거야 대답 정확하게 해줘 그랬거든요. 물론 희곡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의 혹은 사물성에 관한 뭐 소재라든가 혹은 서사구조 이 정도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포스트 휴먼 담론의 어떤 행위성에 대한 그리고 그 실천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학문의 방법론으로서 지금 그 텍스트 분석 이게 얼마나 정당한가. 그냥 순수한 질문입니다. 비판은 아니고.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하고 네, 제가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포스트 휴먼 담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사실 선생님께 드릴 질문이 이거였긴 했는데, 포스트 휴먼 주체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수행성 공부를 원하는 대가시니까 그래서 수행성 주체 그리고 기호적 주체 그럼 포스트 휴먼 주체는 무언가라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제가 캐런 바라드를 가지고 왔고, 이 얽힘의 미학은 포스트 휴먼과 닮아있긴 하지만 신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셨던 요즘에 담론 중에 포스트 휴먼과 신유물론을 이렇게 구분짓기는 그렇겠지만 둘 다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되 거칠게 제가 아는 바에 따라 얘기하면 포스트 휴먼은 늘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면에 신유물론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도 물질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러한 물질적인 상상력을 빌 수밖에 없겠지만 약간의 그 층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했던 지점들이 제가 드라마계 선생님들께 늘 공부하고 있고 또 죄송하지만 퍼포먼스 이론의 관점에서 신유물론은 어떻게 내가 드라마 분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연극을 이제 봤습니다. 이 연극을 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너무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벼울 수 있겠다. 뭔가 이제 젊은 이들의 공연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딱 들어가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베개들, 그리고 비닐봉지들, 그리고 산만함. 그럼에도 뭔가 다 위아래 수평, 모든 그 기존의 수직 수평 구조가 아닌 다 가득 채운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먼지가 날리는, 그리고 거기에 음악이 계속 들리는, 그러나 음악이 너무 좋은 것 같지도 않은 이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런 모든 뒤엉킴이 있어서 이거 신유물론인데 이렇게 딱 저 나름의 틀을 가지고 아마 했는데, 첫 장면부터 사실 신유물론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음, 기존과 다른 예전에 키치라고 설명했겠지만 이런 것도 또 다른 얽힘의 미학일 수 있거든요. 기존에 정전화되지 않고 규정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관점들을 저는 이 연극이 보여줬고, 어쩌면 선생님께서 보셨던 그 가벼움들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부러의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공연을 봤을 때 배우들 그리고 신체가 배우화된 것,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 관점에서 선생님이 뭐 행위성으로 그 인물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 다른 물질성이기도 하지만 서사를 가지고 제가 희곡을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든 물질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서사로 전개가 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인간 배우가 하는 역할보다 오히려 인간이지 않은 배우들, 그 인간이지 않은 모든 물질들이 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크게 공연이 구성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대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질들이 대사를 더 많이 하고 물질들이 인간보다 더 많은 동선을 채우고 더 많은 공간을 심지어 차지하고 있는 무대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들이 다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이런 장면들을 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얽힘들이 과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작가가 진짜 이거 의도했나? 천수환 작가가 이거 의도하고 있고 연출이 이거 의도하고 했나? 그랬는데 제가 너무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장면이 다 비인간이 먼저 등장해요. 모든 장면의 막의 구성들이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천수환 작가 멀리서도 봤어요. 그때 작가 대화할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런 의도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고 현실과 꿈을 다 이제 막마다 다 배치했고 그것도 홀짝 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연 저는 연출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공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연출가도 분명히 그거를 또 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천수환도 의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수환 작가가 신유물론을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인데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중국 희곡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천수환 작가 좋아가지고 그 화장실 희곡도 너무 잘 봐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수환 정말 천재야. 그리고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신유물론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멀리 뛰어나서 죄송합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제가 선생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그거 다시 반복 드리면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수행성의 포스트 휴먼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수행성의 포스트 휴먼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은 제가 짧지만 수행적 주체, 포스트 휴먼 주체를 구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화로 변화하는지 수행성에서 어떻게 포스트 휴먼화 되는지 그 지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기호적 주체와 퍼포먼스 수행성 주체 그리고 포스트 휴먼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공연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포스트 휴먼의 담론을 안 쓰고 포스트 휴먼의 미학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은 텍스트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만민고추와 그다음에 하리보 비치와 그리고 기존의 이분들은 너무너무 다른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이유가 뭘지 그 두 가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짧은 질문부터. 일단 그 만민고추는 안 했고요. 여기 초반에 보면 뒤로부터 다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두 작품 다루었는데요. 네네네. 오케이. 네. 어렵네요. 조금 이야기를 멀리 가자면 우리가 이번 학회의 주제를 정할 때 사실은 그때는 저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요즘 연극을 보러 다니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할 때 한참 계엄령이 내려지고 우리가 한 바짝 긴장해 있을 때 또 였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전환기 시대의 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제안들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연극을 보러 다닐 때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젊은 연극인들이 어떤 새로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향성들이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봤을 때 놀라웠던 것들은 대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렇게 그 주제를 제안했을 때조차도 대화 장면의 부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소통의 불통의 시대와 어떤 가치관 면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잘못된 히포테제를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학회 내용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는 연극에서 사라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대화 장면의 부재고 이 부재가 이게 대화 장면이 대화 장면 했을 때는 그러니까 두 인간이 나타나서 언어적 행위를 하고 장면을 쌓아가고 그다음 표정술과 행동을 만들어 나간다, 전개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하는 매체적 어떤 맥락에서 영상 쪽으로 미디어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기량적 작용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제 연구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포스트 휴먼적 맥락에서 대화가 부재하고 이 대화의 자리에 기존의 연극 이야기에서의 대화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제 주제였고 그것을 그러니까 언어 그다음 신체 그리고 사물이라는 이 관계성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오늘은 2작품을 분석했지만 한 15작품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사물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언어적 행위 그 다음 신체적 행위 근데 신체적 행위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신체적 행위 인간의 몸성을 다루었던 기존의 수행성의 주체들이었던 수행성 이야기 주체들이었던 내용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 히포테제지만 그리고 오늘 논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물로 넘어갔다. 사물의 정경화로 넘어갔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때 사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주체 나 아닌 것의 모든 것 소스의 사물이 무대에 이렇게 정경화되어졌다. 지금 스님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극 정리하고서 아주 완성되었든 아니었던 간에 그런 사물이 하여튼 연극을 보면 그것들이 정경화되어졌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농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존의 서양 연극사 어쩌면 한국 영사도 타이밍은 다르지만 같이 가는 언어적 행위와 그다음 인간의 신체와 신체성 중에서도 이제는 그것에서 차이를 내면서 인간의 신체성 플러스 사물의 신체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경향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포스트 휴먼 이야기 포스트 휴먼 이야기 포스트 휴먼 담론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믿을 만한 것은 제가 그래도 좀 어떤 베이스로 딛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 감각적으로도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비인간에 대한 인간들의 배려와 새로운 관계 짓기는 제가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그것을 베이스로 제가 반대 이론과 엮어서 성장을 시켰고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질문이 아까 왜 포스트 휴먼 이야기인가 이야기 하셨었죠? 아니 포스트 휴먼 이야기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질문했던 텍스트 분석과 구별되는 부분인데 바로 제가 여기서 이제 피규레이션 포스트 휴먼에서의 카렌 바라트의 카렌 바라트 대화 책도 그렇고 그들의 연구 방법론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인류학적 혹은 사회학에서 정성 연구를 베이스로 한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어떤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을 피규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형상화 개념이죠. 형상화 개념이지만
이제 저는 포스트 휴먼 맥락에서 그 현장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현장에서 연구자가 그 현장의 참여자들과 기량하면서 만들어낸 내용 지식 그것을 포스트 휴먼 맥락에서는 페규레이션이라고 기존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은 수행성 미학이라는 게 아주 제가 그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수행성은 기존의 수행성의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행성 미학도 기본적으로는 이 책이 만들어지고 할 때 한참 옆에서는 또 그 카레 바라트나 도티가 학교 와서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수행성 미학에 관계되는 저서들은 이 포스트 휴먼 담론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아요. 않고 공연미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공연미학이 1960년대 이후로 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행성 연구자로서 그럼 이 이론이 더 이상 폐기되어야 될 것인가 혹은 얼마큼 같이 갈 수 있는가를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럴